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소마50일입니다. 오늘도 막 리뷰 그냥 해보겠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또 얘기를 해보죠. 뭐 이미지만 몇 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제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 오늘 볼 영화는 3월 6일인데요. 그 개봉한 지 좀 시점이 좀 조금 지났습니다만 이 상영관을 좀 찾고 또 시간을 맞추기가 만만치 않아서 3월 6일 월요일 밤에 본 더 웨이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이제 블락 스완으로 유명한 뭐 또 마더 같은 영화로 유명한 데런 에런노프스키 감독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멜로드라마스러운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웨일은 일단은 이 영화의 그 전체적인 개요부터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 영화는 그 브랜든 프레이저 여기 보시면 사진이 있죠. 네, 브랜든 프레이저 옛날에 이제 미라라든가 뭐 어렸을 때는 뭐 NC 노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코미디 영화에 많이 나왔었죠. 에어헤드 같은 영화도 생각이 나는군요. 되게 가벼운 영화에도 많이 나왔고 모험물에 되게 특히 많이 등장했던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키가 190이 넘는 189에서 한 191 정도로 상당히 큰 거구의 배우입니다만 상당히 원래는 이제 마초적인 미남형의 서구적인 그런 좀 덩치 큰 그런 인물 캐릭터로 많이 등장했었던 배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영화의 이제 주요 캐릭터들은 엘리, 쉐이디 싱크가 연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 찰리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딸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찰리를 돌보고 있는 그 이 죽어가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바로 리즈의 역할을 하고 있는 홍채호인데 역시 아카데미상의 여우 조연상의 강력한 수상 후보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인데 젊은 선교사로 이제 토마스 타이싱크니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일단 4명의 인물로 거의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은 영화예요. 실내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원작 자체가 영국이고요. 어, 자, 이 영화의 원작자는 사무엘 디 헌터라는 사람의 연극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극의 원작으로 했고 있고 연극을 원작으로 한 만큼 배경 역시 되게 단촐한 이 찰리의 집을 배경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평가가 생각보다는 이게 좀 멜로드라마적인 경향이 강해가지고 약간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아카데미상에서도 어, 그 많은 부분의 후보라기보다는 배우들의 연기 부분에 대한 호평이 많아서 나무 주연상과 여우 조연상 그리고 분장상의 후보가 올랐습니다. 브랜든 프레이저가 실제로도 상당히 거구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찰리만큼 거대한 덩치는 아니기 때문에 분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촬영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일단은 이 영화에 대한 평은 이제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평 쪽에서 약간 이제 비판적이 안 보이는데 관객 쪽에서는 되게 평이 좋은 편이고요. 국내에서는 해외보다는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 여기 보시면 역시 부정적인 견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또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그런 별점 분포도를 볼 수 있고요. 뭐 네이버에서도 뭐 대략 괜찮은 평가고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게 본 그 조밀한 드라마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영화가 각본이 그러니까 연극 원작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각본이 되게 좋아요. 물론 뭐 배우들이 연기는 뭐 말할 바가 없고요. 이 영화에 이제 이 지금 주목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조연 캐릭터 중에 한 명인 이 토마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의 시작 장면 자체가 이 토마스가 이 버스에서 내리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근데 영화의 배경에 등장을 하지만 이 토마스는 이제 그 뭐 사실 생각해 보면 선교사라고 등장을 하는데 되게 외딴
아이다호, 이 아이오와 출신이라고 나오는데, 아이다호라는 동네에 이 지금 찰리가 외롭게 살고 있는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선교를 하러 들어오거든요. 근데 영화의 첫 장면이 이제 상당히 이제 어, 뜬금이 없습니다. 일단 첫 장면에서 일단은 이 찰리가 이 토마스가 내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타이틀이 뜨기 전에는 이 웨일이라는 타이틀이 뜨기 전에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찰리는 사실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카메라가 고장났다고 그러고 수강생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온라인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뒤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가서야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본 모습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 뭐 그건 또 빌드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 그 상당히 그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일단은 몸무게가 상당히 260kg가 넘어가는 걸로 등장을 하고 있는 캐릭터인데, 일종의 그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식사 섭식 장애라고 할 수 있죠. 섭식 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고, 그것은 이제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 찰리의 이제 상태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쪽에 비만이 아주 초고도 비만이죠. 그래서 사라라고 불리우는 홍차우 배우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가 간호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간호사가 야간 근무라든가 약종 근무를 하면서 틈틈이 찰리의 상태를 이제 보러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라는 계속 찰리에게 병원에 입원하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거부하고 있죠. 돈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빚을 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이 토마스가 등장하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토마스가 이제 일단 그 찰리 집은 문이 거의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그냥 우연히 들어왔다가 목숨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찰리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찰리가 그 상황에서 요구하는 것이 좀 특이해요. 이 영화에서 사실 이제 후반부에 이제 라스트 씬의 그 정체가 밝혀지는데, 어쨌든 이 찰리가 읽어달라고 얘기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허먼 멜빌의 에, 모비딕에 대한 누군가의 에세이예요. 이거 찰리가 썼을 수도 있고 찰리의 다른 학생들이 썼을 수도 있고, 너무 그 잘 쓴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읽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그런 일종의 발작이죠. 그 발작 상태를 극복해내는 장면을 보여줘. 첫 장면 거의 앞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이야기들은 이제 이 찰리가 어떤 존재인, 어떤 삶의 사람이, 어떤 왜 좌절을 겪고 있는가 정도, 그리고 찰리란 캐릭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찰리는 자신이 이제, 그 학교에서 트러블을 일으키고 등장한, 엘리라고 하는 딸을 불러들여요. 요거 이제 이 장면이 이제 바로 이제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꾸 미안을 찰리가 되게 그 부드러운 성품이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낙천적인 사람이고 되게 부드러운 성품의 사람이어서 이 사라 캐릭터가 자꾸 사과를 하니까 화를 내면서 칼로 찔러버리겠다 하니까 유머를 구사해가지고 사람들과 이제 그 화해를 하는 장면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찰리라는 캐릭터를 브랜든 프레이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인물, 되게 회한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뭐 어차피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으니까 뭐 저도 스포일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의 서사의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찰리가 물론 기본적으로 영화에도 보면 등장을 하지만 영화의 액자 같은 것들에서 이 찰리가 지금 이 정도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 사람이었다는 거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만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비만이긴 하지만
초고도 비만의 인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찰리라는 인물이 일종의 그 동성애자죠. 동성애자고 이 영화의 첫 장면도 사실 약간 좀 쇼킹하게 시작이 되는데 일종의 동성애 성애물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아까 말했던 토마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일종의 발작이 일어나고 그 상태에서 토마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 영화에서 이제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이 생겨나요. 자, 그런데 이제 토마스가 맨 처음에 자처하고 있는 선교회라는 게 뉴 라이프라고 하는 선교회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라는 선교회이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립구도 이 사라와 이 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라와 찰리 역시도 그런 새로운 삶, 그러니까 이 새 생명, 뉴 라이프, 뭐 사실은 이제 그거 이 주인공인 토마스가 100%또 새생명 선교회 소속이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토마스가 얘기하는 부활, 재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뭐야 종말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 종말되고 새롭게 예수로부터 구원받은 뭐가 등장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언급되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 둘 다. 말하자면 찰리의 상태가 병원 진료도 거부하고 말하자면 자신의 어떻게 그런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는 깊은 절망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찰리가 그래도 남은 삶에 뭔가를 바치게 되는데 그 뭔가를 바치려고 하는 대상이 바로 엘리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엘리는 이제 누구냐면 찰리가 원래 이제 살던 그 결혼 생활을 해서 낳은 아이예요. 근데 이 8년 전에 이제 이 동성 연인이 생기면서 이 아이랑은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이제 친모 그리고 이제 찰리 전 부인이 이 에, 엘리를 못 만나게 했던 겁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엘리가 상당히 반항적인 아이로 커요. 그래서 이 자신에게 막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엄마도 나중에 등장을 하는데 엄마도 등장하는데 이 아이는 일종의 뭐 구원받을 수 없는 뭐 그런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아이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찰리의 진심은 일종의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 그런 아이인지를 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결과적으로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신의 구원을 바래야 되는 것인가? 이 토마스로 상징되는 인물, 토마스로 상징되는 인물은 신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 두 인물, 이 찰리와 사라는 그 신의 구원의 구렁텅이에서 아버지한테 그런 신의 이제 그런 신의 구원의 그 일종의 도덕률을 깼다는 이유로 버림받았던 아들의 연인이었던 거고 찰리의 경우에는 사라의 경우에 그의 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사실 그런 신의 구원 자체를 일종의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딸에 대한 엄청난 애틋함입니다. 굉장히 강렬한 대사인데 이 영화에 보면 내 인생에 잘한 일이 하나도 있단 걸이라고 이런 대사가 이제 영화의 다이얼로그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영화의 배경에 의하면 이 사람은 치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이면 이 영화가 시작이 이제 시간별로 이제 연극의 막처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가요. 주말이면 이제 거의 죽을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입니다. 그 확실시 되는 찰리가 죽으라고 애를 쓰는 거는 이 엘리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 엘리라는 아이가 영화상의 앞부분에서 쭉 보면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아이 같지 않아요. 계속 아빠에 대한 원망은 이해합니다. 어차피 8년 전에 동성 연인, 뭐 연인과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로 이 아이는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 이 영화에도 이제 잠깐 나오지만 이 아이와의 그런 추억, 그러니까 찰리가 마지막 수영을 했던 그런 기억을 이 아이도 공유하고 있고 찰리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의 기억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엘리라는 아이는 아빠에 대한 그런 원망감이 이제 더 깊은 거죠. 그 애정이 있었던 만큼 어렸을 때.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만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영화에 지금 예고편에 나온 대사가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원망이에요. 근데 그러면 내 인생에서 좀 끼어들어줬으면 했는데 반대로 이제 찰리가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누가 날 자기 인생에 끼워주고 싶겠니라는 겁니다. 찰리는 사실 자기의 삶을 갖다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절망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것이 이제 사실은 약간 알레고리가 좀 있어요. 왜냐면 이 찰리라고 하는 인물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물론 이제 정크푸드 같은 것들을 계속 먹으면서 이제 그 절망감에 시달리면서 그걸 먹는다는 설정인 거죠. 먹어서 결국 이런 거대 비만이 있고 각종 이제 질병에 문제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자, 뭐 그런 설정인데 이 영화에 이제 그런 그 찰리가 그래도 비교적 젊었을 때 나았던 시절의 모습이었던 거군요. 자, 그러면서 있습니다만 그 엘리라는 아이에게 어떤 희망을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라는 그 자기의 딸에게 뭔가를 줘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 재산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를 불러서 온갖 비난을 쏟아붓고 있던 엘리가 그래도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한 이제 돈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라는 이 아이는 뭐 아빠에 대한 원망일 뿐만 아니라 이 토마스라고 하는 청년의 이제 일종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걸 악용하는 그런 아이로 등장을 해요.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토마스라는 청년이 이 엘리의 어떻게 보면 악용의 사례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화에 뭐 그걸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결국은 이 엘리에게 왜 희망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스포인데요. 자, 사실 영화의 이제 후반부에 저는 사실 약간 눈물을 흘렸는데 이게 되게 그 처절한 사부국 같은 거예요. 약간 말하자면 자신의 인생이 결국 무너져 버린 이미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결국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딸입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무언가를 받기 때문에 그 딸의 무언가 그 자기가 일생에서 아주 어렸을 때를 제외하면 자기가 이제 그 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요. 그 어떤 무언가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희망의 끈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끝내고 그것을 어떤 유산 같이 주고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 후반부에는 이 사람의 찰리라고 하는 인물의 그 양가적 속성, 자신의 희망의 끈은 놓아버렸는데 오히려 그 자신같이 않게 자신의 희망끈을 놓아버리지만 딸은 그렇게 딸에겐 새로운 미래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설정들이 상당히 이제 앞뒤가 맞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일단은 되게 밀도가 높은 영화라 되게 연극적인 영화들이 되게 그 배우들의 연기에 상당히 집중돼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연기가 되는 브랜든 프레이저가 특수한 분장들을 하면서 상당히 실감 나는 초고도 비만자의 나의 삶의 모습을 재현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 중에는 그런 비탄에 젖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상당히 또 긍정적인 그러니까 딸에 대해서 그런 희망을 도저히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딸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토마스가 얘기했었던 이 토마스도 결국 신에게서 구원을 찾고 하지만 이 토마스가 결국 구원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결국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토마스가 그토록 구원받고자 했던 대상은 자신이 배반했던 가족들이었던 거고, 자 똑같이 이 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것, 이 찰리 역시도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그에 대한 딸에 대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했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대상자, 그러니까 이미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을 구원하고 했지만 실패했던 이 남자. 그래서 이 거대한 그런 고도 비만의 상태로 접어들어 버린 남자. 자기의 삶에 이제 패퇴해 버린 거죠. 숨어 버린 존재예요. 자, 그런 남자가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그 해줄 수 있는 것, 각종 테크닉, 글에 대한 각종 테크닉이 아니라 솔직해지라는 것, 자신의 감정에 또는 인간의 감정에 솔직해지라는 거고요. 그런 전언을 이제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인간에 대한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죠. 자, 뭐 대란 에런노프스키는 더 마더라는 영화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뭐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반휴머니스트 같은 성향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더 웨일에서는 그런 그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 말고는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생생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생생하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더 웨일 사실 욕설이거든요. 예,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르는 욕설에 가장되는 이 인물들인데 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멸시하는 대상이었던 그 더 웨일이라고 불리우는 그 남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던지는 뭐 그런 영화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배우들의 감동적인 연기들이 더 인상적이었던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해석을 하자면 이 비판 지점을 알기는 알겠어요. 이 영화에 대한 비판 지점들이 결국은 너무 보편적인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들에 비하면 이라는 건 알겠는데 글쎄요. 뭐 인간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랑받는 존재들에 대해서 뭔가를 표현하고 받고자 하는 것이 결국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모두 우리는 모두 놀라운 존재라는 영화 속 찰리의 대사처럼 인간을 모두 놀라운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런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어설프기 짝이 없는 더 웨일에 대한 소마 51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